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은 김호연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요즘엔 좀 순위권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정말로 오랫동안 불편한 편의점 1권과 2권이 베스트셀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간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편의점이라는 그 작은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었던 소설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댓글 찾아보니까 불편한 편의점 3권을 기다립니다. 이런 팬이 쓴 글도 볼 수 있었는데요. 2권도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왜냐면 1편만큼 괜찮은 2편을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2편도 무리수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팬들은 3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기를 반영하는 거겠죠. 옥수수 수염차도 인기가 많이 높아진 것 같죠. 전 편의점 가서 예전에는 옥수수 수염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는데 요즘 가끔씩 한 번씩 사 마시게 되더라고요. 분명 옥수수 수염차의 매출이 올랐다면 이건 김호연 작가 덕분이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 김호연 작가를 보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글 참 잘 쓰는 분이다. 이건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분은 쓰면서 버티는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버팀 덕분에 대박을 터뜨린 것이고 연타석 홈런을 터뜨린 거죠. 불편한 편의점 1권과 2권. 그 덕분에 오늘날의 김호연 작가를 우리가 이렇게 높게 평가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버티는 분, 버팀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느낌을 참 잘 살린 책이 있더라고요. 매일 쓰고 다시 쓰고 끝까지 씁니다 라는 책입니다. 김호연 작가가 썼고 2020년 11월에 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편의점 이게 2021년에 나왔잖아요. 그 한 해 전에 발간된 책인데 다시 말하자면 김호연 작가가 그저 대한민국의 수많은 작가들 중에 한 명일 뿐일 때 썼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김호연 작가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주목받는 작가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나름의 비법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 작가는 시나리오 작가로 커리어를 시작했더라고요. 연봉이 1,000만 원인 때도 있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받을 때 1,000만 원이었다는 소리니까 돈 못 벌 때는 진짜 힘들게 살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명 작가일 때 엄청 고생했다는 거 이 책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아침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책 2-3권 정도를 들고 헌책방에 간대요. 그걸 팔아서 하루 식비를 마련하던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불편한 편의점을 70만 권을 팔 수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겁니다.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젠 쓰고 싶은 거 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21년이 걸렸다. 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보면 진짜 소소한 이야기까지 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썼어요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책은 본인의 작업기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책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세세히 담고 있습니다. 작업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존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명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김호연 작가가 후배 작가들에게 그리고 작가 지망생들에게 건네주는 아주 친절한 안내서다. 작가로 가는 안내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가로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로 새로운 김호연 작가가 후배들에게 건네는 안내서라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모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모전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공모전에 만약에 당선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세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재밌게 읽었던 게 초보 소설가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아주 잘 풀고 있더라고요. 재미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게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대목인데, 시나리오 작가로 김호연 작가가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게 참 재밌었는데, 시나리오는 여럿이서 같이 쓰더라고요. 둘이서 쓰기도 하고 팀을 이뤄서 공동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글을 어떻게 같이 쓰지? 네, 이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쓴 글은 내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잘 썼든 못 썼든 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누가 칭찬을 해주면 무척 기분이 좋은 거죠. 내 거를, 내가 쓴 걸 누가 칭찬을 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쓴 걸 가지고 누가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무척 기분이 상하죠. 이건 뭐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글을 같이 쓴다고? 네,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같이 쓰다 보면 내 생각이 또는 내 글이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고 이거 좀 고치자라는 요청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이 쓰지 싶은 거예요. 다툼이 많을 텐데 싶어서 그렇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필력을 낮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글의 방향이 맞다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 싸웁니다. 네, 싸우다 보면 평생 안 볼 것 같이 그렇게 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판에서는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시나리오는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렇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대목을 읽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나리오는 A4 용지로 70장 내지 80장 정도가 되는데 그냥 종이 뭉치예요. 이걸 써서 최소 몇십억의 투자를 받아낸다라는 거죠. 시나리오가 돈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게 써야 되고 잘 써야 되고 모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큰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럿이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거죠. 혼자서 만든 아이디어보다는 여럿이 같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낫다라고 영화판에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호연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시나리오라는 건 다시 쓰기이고 고쳐 쓰기이며 함께 쓰기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키워드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감대, 그리고 두 번째는 개연성입니다. 공감대를 높이고 개연성을 높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왜 저러는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공감대죠. 그리고 스토리 전개가 어색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개연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다중 검증을 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앉아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거죠. PD와 감독, 제작자가 모두 수긍할 때까지 시나리오를 고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호연 작가는 농담 삼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글을 아는 사람은 모두 다 달려들어서 감 놔라, 배 놔라, 귤 까라 한다. 이거 보니까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신기하게도 선수들끼리 모이면, 그리고 큰 돈이 걸려 있으면 산으로 가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론 공동 작업이라는 게 개성을 죽이지만 그래야 모두가 납득하는 이야기가 일단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거죠. 자신만의 색깔을 집어넣고 디테일을 강화하고, 이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한 가지 또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이걸 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는 시놉시스를 쓰는 걸로 시작을 하죠.
불편한 편의점이 영화라면 시놉시스는 이렇게 시작됐을 겁니다. 어느 날 노숙자가 편의점에서 알바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네, 그랬겠죠? 근데 이 짧은 한 줄만 듣고도 재미가 확 올라오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확 휘어잡을 수 있는 하나의 문장, 이게 시놉시스의 첫 줄에 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글을 쓰면서 시놉시스를 쓰면서 단련된 김호연 작가의 글발이 바로 이 스토리를 뽑아내는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수작이 나오게 됐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불편한 편의점은 소설이죠.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러니 공동 작업도 아닙니다만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면서 공동 작업을 많이 했으니까 그때 체득한 바가 불편한 편의점에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의 공감대와 개연성을 살리는 글쓰기, 그게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겁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스토리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불편한 편의점은 시나리오 작법으로 쓴 소설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무척 재밌는 지점인데요. 2005년경에 김호연 작가가 어느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 나라의 소설들을 보게 됐었다고 해요. 번역되기 이전의 소설들, 그러니까 외국에선 이미 인기가 높았는데 한국엔 아직 번역되지 않은 소설들, 이걸 미리 볼 수 있었다. 네, 그거예요. 자, 이때만 해도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선 소설은 주로 좀 무겁고 진중하고 그런 게 대세였다고 해요. 이 말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가 주로 읽었던 소설들의 작가들 보면 공지영, 박완서, 황석영, 김훈, 신경숙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스타일이 있죠. 확 느껴지는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진지하고 무겁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을 진지하고 무겁게 다루는 그런 작품들이 많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동시대 외국에선 해리포터 그리고 다빈치 코드 이런 소설이 인기였다는 거죠. 특징이 있죠. 아주 스토리가 강한 대중소설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선 문학성을 우선으로 치는데 외국에선 이렇게 스토리가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김호연 작가는 생각했대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스토리가 강한 소설에 대한 니즈가 있을 텐데, 네, 그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나도 그런 소설을 좀 써봐야겠는걸. 네, 바로 그때 소설을 쓰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학 시절에 소설을 써보려고 했겠죠. 국문과 출신이니까요. 근데 워낙 신춘문예 공모전에서 당시에 강조하던 게 문학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호연 작가는 재미를 추구하는 분이었던 거죠. 그 재미를 좀 더 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게 영화라고 생각해서 시나리오 작가로 자기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외국 소설들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거죠. 나도 소설을 다시 진지하게 좀 써봐야겠는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향도 정하게 됐던 거죠. 문학성이 아니라 재미, 스토리를 추구해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정하게 됐던 거죠. 그 결과물이 바로 망원동 브라더스였습니다. 이게 데뷔작이죠. 그러고 나서 연타석 홈런을 치게 된 불편한 편의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스토리들이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다 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선배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보면 될 텐데, 선배 작가는 만화 스토리 작가입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대뜸 이런 말을 했답니다. 스토리는 재밌어도 안 되고 웃겨서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싶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스토리는 궁금해야 돼. 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궁금증이 스토리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부연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만화책이 재밌다고 해도, 이분은 만화 스토리 작가니까요. 만화 스토리가 재밌다고 해도 TV에서 무한도전을 시작하면 만화책을 집어던지고 TV를 본다라는 거예요. 또 아무리 만화책이 재밌더라도 여자친구한테 혹은 뭐 남자친구한테 카톡이 오면 책을 덮어놓고 카톡질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궁금하면, 스토리의 전개가 궁금하면, 이 인물이 다음에 뭘 할까, 그게 궁금해지면 카톡을 안 한다는 거죠. 카톡을 씹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무한도전은 재방송으로 보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예요. 불편한 편의점도 이 맥락을 아주 잘 살리고 있죠. 궁금증을 정말 잘 활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곰 같은 남자, 노숙자, 주인공이죠. 독고가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이야기가 막판에 전개되죠. 그 빌드업 과정이 무척 재밌지 않나요? 이 남자 도대체 뭐지? 그 궁금증을 하나씩 펼쳐냅니다. 이게 바로 김호연식 스토리 작법의 비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김호연 작가는 겁나 많이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버티면서 계속 쓰다가 결국엔 홈런을 연타석 때려낸 훌륭한 작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은 김호연 작가의 포장하지 않은 진짜 찐 경험담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읽으면서 짠한 감동을 느껴서 눈물 흘린 분들 많다. 리뷰 보면 그런 글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그런 분들 이 책 보면 아마 또 다른 진한 감동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김호연이라는 인물 자체가 인간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의 성장 스토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이분 진짜 고생하셨구나. 버티면서 썼고 그게 아주 좋은 결실을 맺었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호연 작가에 대한 팬심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작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